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6장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4절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잉여, 이거는 여러분 원론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대체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볍게 한번 체크만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잉여의 도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이 상품의 교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이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참여해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기업도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샀다고 했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품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다시 말해서 그 상품을 소비해서 얻게 되는 가치보다 더 작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환에서 얻게 되는 이득,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를 살짝 한번 도출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게 X의 소비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X의 가격이 있죠. 이건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 하면은 여러분 여기 제가 교환이라고 썼잖아. 이 교환이 약간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 잉여는요.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상대적으로 싼 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구입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이라 하죠. 그래서 이게 X바만큼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가격이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은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willingness to pay 요걸 나타내고요. 그냥 한계 편익이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시장 전체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X고요. 요게 YJ야. 만약에 XJ를 하나도 구입하지 않는 경우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면 가격이 높아서 XJ를 아예 안 사고 있는 경우에요. 여기가 A예요.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살짝 볼록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A점일 때 누리게 되는 효용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개를 구입했어. 10개를 구입했어. 그럼 내가 여러분 10개를 구입했을 때 이 한계 대체율이란 뜻이 뭐야? XJ를 내가 이만큼 구입했을 때 당신은 얼마까지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돈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거야. 원래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눈곱만큼이지만 그냥 크게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를 사면 이만큼까지 나눈 돈을 최대한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약간 이만큼까지 포기할 생각이 있는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상대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할게요. 약간 PY분의 PX를 합시다. 그냥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 이게 시장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불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에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데 하나 소비했을 때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만큼 얻게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우리 요게 예산선이니까.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A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2점까지라고 할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X제를 소비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B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만큼 X를 소비하게 되면서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 작아져서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 다 이렇게 더해서 나타나게 되는 시장 전체로 표현하게 되는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168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W로 해서 그걸 다 서메이션해서 더하게 되는 거, 실제 지불한 금액 그 차이 나타내는 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보상 수요 곡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169페이지에 가보시면 보통 수요 곡선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게 X고 이게 Y야.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는 선택점을 제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X의 가격이 있고 X의 소비량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X의 가격이 하락을 했단 말이지. 하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 실선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의 효용 수준이 증가한단 말이지.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증가한다 할까요?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근데 이전과 동일한 효용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 요점을 찾을 수 있고 요점을 찾을 수 있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가 1. 요거는 동일한 효용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0과 1을 연결하는 게 0과 1을 연결하는 게 이게 바로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요.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0과 2 가격 효과를 나타내서 이렇게 되는 거. 요게 바로 우리는 마샬의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꼭대기부터 내려오지 말고요. 만약에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가격 하락으로 인했을 때 얼마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냐라고 하면은요. 요 차이만큼 괴리가 발생하는 거야. 요 차이만큼.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소득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때 보상 수요 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보상 수요 곡선으로 측정하는 게 진정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하얀 색깔 면적만큼 돼야 되는데 소득 효과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 곡선, 보통의 수요 곡선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인하시 하락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마샬의 수요 곡선을 기준으로 측정 시 소비자 잉여는 과대평가된다. 과대하게 측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만 보시죠. 자, 그리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도 생산자 잉여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169페이지에 가보시면 소비자 잉여와 보통의 수요 곡선 해서 나와 있어요. 보상 수요 곡선이 아니라 보통의 수요 곡선으로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데 자,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소득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 효과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1에서 2, 요게 이제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보상 수요 곡선이고요. 1에서 2로 가는 게 바로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 소득 효과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두 개가 괴리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70페이지 두 번째 줄. 우리가 원래 보상 수요 곡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행상 편리하니까 보통의 수요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소득 효과가 제로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 겁니다.
오케이. 대체효과 플러스 소득효과인데 소득효과가 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효과랑 같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효과를 나타내는 게 마샬의 수요 곡선이고 대체효과를 나타내는 게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밑에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170페이지. 요게 1점 위에 바로 2점이 위치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 소득 효과가 없죠. 그러면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자 171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하던 마샬의 보통의 수요 곡선을 사용하던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17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윌릭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그걸 한번 측정해 봤더니 야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더라. 가격이 막 확 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랑 사회 전체적 잉여가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그래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Q라고 할게요. 여기 P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시장에서 지불하는 그리고 받게 되는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 영역을 표시하게 되면은 색깔을 살짝 맞출까요? 요게 이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요게 바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은 작아지게 되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우리가 실시한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비슷한데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이거 이상 가격을 올리지 마세요. 상한선의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영역을 그냥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잘 표시해서 이렇게 합시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리고 가격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전의 상황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영역을 표현할게요.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기 전의 상황 before라고 할게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 이후의 상황 애프터라고 할게요. 자, 소비자 잉여는 실시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 B, E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C, D, F 이렇게 돼서 둘의 잉여를 다 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총 잉여 한번 살펴보시면 A, B, C, D, E, F 이렇게 되죠. A, B, C, D, E, F. 자, 그런데 애프터 상황을 한번 볼까요? 가격 통제를 하게 되니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그럼 거래량은 줄어들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불한 금액은 요만큼인데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은 A, B, C, D 밑에 공급 곡선 밑에까지 되는 거니까 소비자 잉여는 A, B, C 이렇게 됩니다. A, B, C. 오케이? 생산자 잉여는 요거 D만큼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D. 자, 그래서 요걸 다 더하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되고요. 변화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요. 여기 A, B, E에서 A, B, C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날아가지만 C만큼이 증가해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사실은 알 수 없고요.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고 생산자 잉여는 C 빠지고 F만큼 빠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측면은 CC 지워지니까 E와 F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 해가지고요.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의 일부와 생산자 잉여 일부가 날아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가보시면 조세 부담의 귀착 분석,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텍스를 부과할 때는 보통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그 효과는 사실 동일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자에게 부과하던 법적 귀착이 소비자한테 부과하던, 그래서 이제 생산자한테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 내용이 쭉 해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전가와 기착은 수요 공급에서 살펴봤고요. 174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휴대폰의 수량과 가격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잉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따로 없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그리고 점점점점 내려와서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를 부과해 가지고요. 시장 전체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 잉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만큼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건데, 영역을 구분해서 표현을 할게요. 책에 잘 나와 있네요. 책 그림 가지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역시 조세 부과하기 전의 상황을 before라 하고요. 조세 부과 후의 상황을 after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요걸로 할게요.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알파, 베타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알파와 베타만큼, 이거 베타도 마이너스로 할게요. 줄어들어요.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생산자 잉여의 변화 크기는 거기 보시면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잉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의 잉여는 알파와 감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총체적인 변화는 알파 지워지고 감마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면적 크기만큼이 조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우리가 초과 부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4페이지 그림 나와 있고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간의 웨지, 쐐기가 발생해요. 괴리가 발생해서 그래가지고 가격이 제대로 신호 전달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요. 초과 부담, 조세 부과했을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만큼 발생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부담하게 되는 거, 후생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초과 부담 또는 조세의 자중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줄에 보시면 조세 부과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비해서 초과 부담이라는 이름 하에서요. 경제 주체들이 납부하는 세금 이외에 이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 세금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메커니즘의 국제무역론에서 관세 부과 효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관세라는 것은 이제 수입품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요. 관세 부과의 목적은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좀 경쟁에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죠. 근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 거, 나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보호를 통한 이득을 얻게 되고요.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돼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니까. 근데 생산자의 이득과 소비자의 손해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역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고 국제시장의 가격, 국내 가격은 비슷한데 국제시장 가격이 월드 가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고요.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가격이 국내 들어올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죠. 자,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죠. 얼마나 감소합니까? 우리 똑같이 쓸게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합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자, 소비자 잉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가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증가하잖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알파만큼 플러스가 된다니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만큼 증가하고요.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 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과 수요만큼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만큼 텍스를 부과했으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잉여라고 할게요. 정부의 관세 수입. 이거는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토탈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알파 지워지고 감마 지워지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만큼 이렇게 여기 베타와 델타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도 하나의 조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쌀과 관련한 공급, 수요 등등등 해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인트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거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시면 되겠고요. 176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알파만큼 증가하고 정부의 관세 수입이 감마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맨 마지막 거기 보시면 나머지 두 개 삼각형 보이죠? 베타와 델타가 소비자 잉여의 상실분인데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여기서 일부만 가져갔죠? 그래서 허공으로 얘와 얘는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앞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결과 달성되는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며 관세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게 되면 그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나름대로 처음에 관세의 도입의 등등은 있긴 하겠지만 관세 부과로 발생하는 자중 손실만큼 사회적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 국내 생산자 보호는 이와 같은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선물의 경장 이거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뭐 이것도 재밌습니다.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요. 막 고민을 해. 그러면서 우리가 선물을 사서 주게 되는데 중간에 왼쪽 칼럼의 중간에 보시면 왈드포겔이라는 학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받은 선물 준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게 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일까 짐작하도록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물들이 갖는 감상적인 가치를 제외하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아이고 똑같은 현금으로 줬으면 얻게 될 이득을 선물이라는 걸 주게 되면서 잉여가 조금 감소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록에 간접 효용 함수와 지출 함수 요거는 특강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약간 연결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한 17문제 거의 있는데 그거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확실성하의 선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